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뭐 어떻게 인사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원래 우리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저희. 저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제가 뭐 준비하고 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원래 이거 시작할 때 창고에서 그냥 그때 재미로 그냥 회의하는 거 녹음할까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네. 우리 김광수 애널리스트가 언제 왔죠? 우리 제가 10월 말에 그렇죠. 되게 빨리 데뷔하는 건데 저는 막 서둘러서 하는데 아마 이제 적응해가고 이제 투자들 직접 만나고 이런 시간이었죠. 어저께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잘생겼네 김광수 애널리스트는. 우리 둘이 확 죽어 보이게 된다 여기랑. 근데 이제 우리 김광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과거에 LG 그룹에 근무하셨죠. 네, 어디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렇죠. 뭐 IR 쪽도 하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말투가 예의 바른데 저희 분위기 알겠지만 굉장히 자유롭죠. 회사랑 다르죠. 네, 분위기가 확실히 기업이랑 이제 증권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나 뭐 남대정 의원이나 서로 그렇게 뭐 여기서 뭐 환영회도 안 해주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오히려 이제 지금 시간도 뭐 우리가 뭐 누구한테 보고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최근에 고민이 좀 많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뭔가 사야 되면 IT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시장을 보면 아리아리하고 뭐 어제 뭐 미국 매일매일 출력 있는 건 별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제 경험으로는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국내에도 굉장히 한 1년 쉬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IT에서 골라야 되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는 남대정이랑 많이 했는데 그럼 여기 오늘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것도 뭐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도 별론지 뭐 편하게 우리가 답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료 아까 콩콩 열심히 하고 있던데 하듯이 하면 되고 네. 오늘 제가 특별히 남대정 의원한테 좀 꼭 좀 같이 참석해달라고 한 거는 자료 쓸 때 옆에서 꽤 잔소리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네, 많이 했죠. 그래서 짜증 나겠더라고 이런 거. 뭐 이게 그랬을 수도 뭐 있습니다. ROE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짜증 나겠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 자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애플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자료 제가 어제 할래도 안 했던 거는 어제 저녁에 좀 자료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난 제 생각은 그래도 처음 작품을 좀 무난하게 썼다, 무난하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강하죠. 저 남 의원이랑 좀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오늘 그래서 좀 말 풀면서 합시다.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아주 교과서적으로 훈풍 뭔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훈풍이 부나요? 훈풍이라면 훈풍일 수 있고 예. 향후에는 그 훈풍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럼 사야겠네. 거세지면. 그래서 되게 우리 지루하게 뭔가 표정이 되게 우울한 표정으로 하는데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작하시고 쭉 들어볼게요. 페이지를 나한테 말해주면 제가 이걸 넘겨드릴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료는 이제 투자 의견이랑 스마트폰 시장 전망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기기 그리고 전장 부품 산업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 4페이지. 3페이지에 정리하신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 페이지를 말해주셔야 돼요. 넘기니까 수동이에요, 이거. 그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의견을 네. 오버웨이스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LG전자를 추천하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스로 제기하는 이유는 작년 21년 초부터 불거진 수요 피크아웃과 원자재, 물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실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 우려와는 달리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22년에 대한 판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그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장이나 플립칩 BGA와 같은 신사업 투자를 통한 미래 사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탑픽으로 LG전자를 추천을 했는데요. LG전자가 작년 적자를 지속하던 거의 1조 원가량 적자를 봤었죠.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고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로 22년 올해 연간 기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장 사업 또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증가와 전장 부문의 사업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념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남대정이랑 둘이서 얘기했잖아요. LG전자 이번 실적이 약간 미스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스났죠. 4분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살짝 그 시장 컨센서스가 8천억 초중반에 그러니까. 형성돼 있었는데 실적이 6,80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주가는 선반영이니까 작년 LG전자는 그 기대감이 높진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애플 때문에 한 번씩 출렁했었지. 맞습니다. 그 우려를 반영했고 이제 정말 숫자 잘 나오는 거예요. 올해 보셨을 때. 원래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너무 아니,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가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 사실 그 실적 우려가 응. 이미 반영이 돼 있었죠. 그래서 21년 2분기부터 4분기 초까지 주가가 실질적으로 못 많이 움직였죠.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갭을 많이 보이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이제 4분기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말쯤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처음부터 하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끝까지 다 안 들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내가 요즘 제일 궁금한 게 두 분한테 남이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좋은 기업이 옛날에 우리 고전의 그루들 책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기업이 리즈너블 프라이스 합리적 가격에 왔을 때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하는데 내가 어제 이거 자료를 보다가 LG전자가 그에 해당되나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남 의원 생각은 어때요? 저는 LG전자가 그렇게 뭐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재무 상태가 되게 안 좋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테크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상반기 계속 이제 1월 달에 거의 1분기에 피크치고 계속 2분기, 3분기에 안 그러니까. 좋았다가 반도체 위주로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치. 주가 반등이 일어났고 LG 이노텍 같은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제 메타버스 ETF가 설정이 되면서 그 메타버스 훈풍 타고 계속 주가가 강세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물류비 인상, 뭐 그리고 또 2분기, 3분기에는 LG 화학과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충당금이 설정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적들이 기대치를 하회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재가 LG전자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나랑 비슷한 생각인데 네네. 좀 그런 거 이제 좀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아직 우려가 반영돼서 좀 그랬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프로젝션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해당되냐는 거지. 네, 1분기까지도 뭐 그런 비용에 그러니까 대한 그게.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건 작년 상반기와 지금 올해 상반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LCD 패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은 안 되겠지만 패널 원가가 이제 떨어지더라고. TV 세트 안에서 원가가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가가 거의 그 40% 이상씩 빠졌으니까 원가 절감 상당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여력이 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남이현 생각이고 우리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탑픽이 LG전자인 것 같아서 내가 좀 보다 느꼈던 게 내가 이제 계속 고민이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해왔던 건 그 비용에 관한 고민이었거든요. 네. 사실 전자도 자유롭진 않다는 생각이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있다 왔으니까 이랬을 땐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그 비용 올라온 거를 다음 연도에 많이 반영하잖아요. 기계 업종들이나 자동차 이런 건 많이 그러거든요. 네. 이런 전자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전자업체들은 사실 원자재 상승이나 그리고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 비용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대로 그게 비용 부담으로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LG전자가 특히나 물류비 쪽에서 이거 앞을 보고 하세요. 저한테 예. 설명할 필요 없어. 나 LG전자가 물류비 부담에 대한 증가가 컸던 이유가 사실 제품 전략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그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질적인 향상의 주요 동인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사실 전체 사업 전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리미엄 제품이 국내를 뛰어넘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그 프리미엄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shipping을 해야 하다 보니까 비용 증가 부분이 타 업체들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그런 원자재 물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타업체들은 특히 미국의 월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판가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풀.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방어를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판가에 전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에는 물론 상반기까지 물류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판가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판가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았다는 거죠. 판가 안 올렸으니까 판가 올리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하긴 선전 요새 광고를 봤더니 이제 남대정 의원이 말해줘서 저도 이해를 하지만 다 광고가 다 프리미엄 제품만 광고하더라고. 그 비싸게 파는 거. 뭐 이거 뭐죠 여기는 LG는? LG도 있는데 오브제. 오브제. 예. 오브제가 훨씬 비싸고 아우 비즈포크인가 뭐 비즈팍 네, 뭐죠? 비스포크. 그건 아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나 보죠.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예. 실질적으로 LG전자 내 프리미엄 그 제품 비중이 19년도 50%, 이제 21년에는 50% 중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까지 타겟을 펼치고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그거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방해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말할 것들 막 헷갈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들어. 오케이. LG전자가 일단 우리가 오늘 예. 결론 부분에 있는 건데 미리 시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예. 거고 한번 쭉 우리가 추적을 해갑시다. 예. 예. 페이지만 말해주면 페이지 넘길게요, 제가.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이제 관심 종목인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은 북미 전략 고객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야? 17페이지. 17페이지. 페이지 말해주셔야 제가. 예. 그러니까. 다만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조정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맞던 틀리던 LG전자는 밸류에이션 보면은 좀 이렇게 구간이 되잖아요. 14페이지 보면은 네.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예. 이노텍은 확실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럽네. 예,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9페이지입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플립칩 BJ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고요. 네. 다만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24년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구매력이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 IT 수요에 대한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IT 수요가 굳건하고 이렇게 되면 전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IT 수요가 MLCC도 그만큼 많이 쓸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한 네, 것보다. 맞습니다. 반도체도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고. 아니 내가 너무나 이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에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가 좀 뭔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구조조정을 좀 하는 데다가 그렇지 않나요? MLCC 삼성전기가 MLCC 사용되는 매출처 비중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그 테크 쪽, 그 스마트폰 쪽이 많이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한 10%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이거 반도체나 MLC의 공통점이 나머지 커진 부분이 미약하지만 그 그로스를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의 시장에서는 그쪽을. 뭐 포텐셜을 볼 수 포텐셜 있지. 보고서 밸류 주시하는 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돼요? 다만 삼성전기의 그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LCC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사업 부문인 기판 사업부 다 동시에 봤을 때
IT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은 IT에 예. 완전히 집중되어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MLC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마진율이 좋은 자동차용 MLCC 마켓시어는 여전히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고온이라든지 다습, 습도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IT 제품과 달리 아직까지 그 시장에 진출할 만큼 어떤 사양적인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이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그리고 무라다가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라타가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TDK라는 업체가 알아요. 자동차 시장 MLCC에서는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이제 남이원이랑 계속 주문하는 게 미래 산업을 가려면 그쪽 갈 것 같은데 이건 막 네.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이 성장 산업의 볼트 같은 존재 같은데 이게 MLC 사실 엄청 조그맣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조그만 해도 기술 격차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작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제 차량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이 하이 스펙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가 핸드폰은 뭐 길어야 한 4년, 뭐 노트북도 한 4년 5년이잖아요. 차량은 10년 이상을 타기 때문에 부품 공급을 10년 이상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스펙이 상당히 타이트한. 저도 그죠. 어떤 곳에서 읽어보니까 무라타가 굉장히 네. 기술 우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비슷한 MLCC 회사로 항상 무라타가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혜보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전히 점유율이 3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전기에 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기도 이제 성장을 좋게 보시는 분은 그 부분을 좋게 볼 것 같은데 이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는 알고. 그래서 이제 LG전자를 좀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기판 사업부도 플립칩 BGA 투자를 공식 발표를 했지만 어찌됐건 그 투자의 그 제품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PC, IT용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판 플립칩 BGA에서도 가장 고수익이고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거는 서버 시장 쪽이거든요. 기판 사업부 쪽에서도 PC에 이게 참 머무는 이게 항상 IT가 다 연결되는 것 같은 게 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또 서버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반도체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어때 보여? 시장에서도 서버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서버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 니네 이베스트 IT에 대한 시각이 뭔가 너희들 너무 니네들 확신 편향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있을 때 우리 한번 그거 잠깐 얘기해 봅시다. 서버 쪽이 어때요? 지금 현황들 파악해 보면 뭐 서버 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나쁘지 않은 이유가 일부 부품 부족 현상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재고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부품을 계속 오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게 불안해질지 모르니까 대신 다만 1분기 비수기 시즌에 들어서 수요는 이제 셀스루 수요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한 뭐 전분기 대비 5에서 8%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둘한테 잠깐 오늘 같이 있으니까 이제 첫 자료 발표인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내가 좀 진지하게 계속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녹음하려다 오늘 굳이 보자고 했던 거는 이거저거 좀 공부 좀 하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매크로 지표랑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 중에 그 얘기가 계속했잖아요. 전략 쪽에서. 쉽게 말해서 배송 시간은 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만큼 재고가 안 늘까? 뉴오더가 안 늘까 해보면 내 생각에는 배송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막 주문들 먼저 넣은 거 아니냐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좀 소설인가 이게?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제 예전에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면은 PC 쪽에서는 아주 헬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정 재고 수준을 한 7에서 8주 이렇게 보니까 재고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해놓는 것 같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막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희 추론을 했는데 네. 그래도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이 질문도 받았었잖아요. 우리 김관수 연구원은 예. 어때 이게 우리가 이런 저게
추론을 하는 거 데이터 이게 근거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보여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말하면 합리적이다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럴 때는 일단 주문을 막 넣어놔요. 어떻게 해요? 일단 재고 확보 노력을 최대한 앞당기죠. 아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재고 확보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예.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라도 그거 딴 거가 신경 나게 일단 확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구매부서 입장에서는 가격은 둘째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부품 공급을 제대로 못했을 때 라인 쓰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재고를 항상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물류도 되게 길어졌잖아요. 김광수 연구원이 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지금 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됐건 IT 제품이 됐건 모든 제품이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품이 하나라도 모자르면 수만 개의 종류의 부품들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제품 양산이 안 되고 라인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 리스크가 엄청나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보면 되거든요. 요소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또 요새 이제 뭐 오늘은 좀 약간 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수 있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외로 중국에서 ITF 부품도 많이 갖고 들어온다는데 맞아요? 중국에서 부품 같은 거 싼 것들 좀 이렇게 기술력 높지 않은 것들. 네, 중국 부품도 상당 부분 들여오고 그게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국내에 좀 이렇게 옛날에 대체를 찾고 있고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설인지 뭔지 이것도. 예전에 작년에 자동차 부품이 한번 그런 것처럼 경험이 IT도 그런 게 꽤 있다 그러는데 나 여기 맞는 건지 뭔지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닌가 잘 모르나요? 그건? IT 쪽에 이제 저가형 그냥 정말 커머디티 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을 꽤나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술이 아주 필요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게 단가가 안 나오니까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공장 세워서 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자꾸 이게 걱정을 하는 자들 쪽에서는 이게 다른 공급선을 다 변화해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싸게 해주니까 그냥 거기다가 갖다 썼는데 뭐 이런 말을 누가 하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인지. 반도체에서도 종류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PMIC와 같은 그 파워 매니지먼트 반도체인데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저가형 부품입니다. 싼거 많더라고. 근데 그게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니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원래 산으로 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듣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중국 애들 짜증 난다. 우리가 미국 입장을 서야 된다 했더니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중국과 너무 산업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된 비즈니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중국이 전체 반도체 그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전체 반도체 생산 지역별 비중을 보면 30%가 넘어가요. 그 높은 건가 굉장히? 그렇죠. 33% 정도 되는데 제일 높은 거죠. 나라별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과 관계를 뭐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진짜 우리 기간 산업이 흔들리겠다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엔드, 비메모리 이런 것들은 중국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따라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메모리 쪽 보시는 분들은 메모리 쪽 기술력이 상당히 좀 고난이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치. 못 따라온다. 보다 저 수율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DDR3나 이런 것들 이제 낸드, 로엔드 저가 낸드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 비중이 또 늘어나고 이러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중국 보면 두려웠던 게 옛날 지금이야 CATL이 엄청난 회사지만 처음에 배터리 만들 때 네. 저거 과연 불량률로 수율 안 나면 되게 무시했거든 저희가. 네. 우리 쫓아올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봤더니 CATL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좀
좀 저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해서 그 공급망 이슈가 우리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네. 너무 좀 산으로 갔나? 일단 갑시다. 내가 궁금한 거 자꾸 물어봐서 그랬는데 좋은 데이터 많아요. 특히 챕터 1에서 굉장히 피어들 많이 비교해 내셔가지고 네. 난 사실 이런 거 좋거든요. 피어들 쫙 비교해 놓으면 이제 대강 얘들이 시총이 얼마짜리인데 우리는 얼마고 이거 그거 하여튼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뭐 네. 진행을. 이제- 스마트폰 넘어갈까요? 예. 그거는 어디 있냐면 그 21페이지로 21페이지에 쭉 피어 돼 있어요. 그룹. 예.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L전자가 싼 편이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IT 뭐라고 콜은 하나 해야겠는데 우리가 하이스는 좀 놓친 것 같고 하이닉스는 네. PBR 때 싸졌을 때 그 생각 쌌을 때 그냥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모닝 미팅 때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스트롱한 편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PBR 0.9배 왔을 때 쌌다는 느낌으로 그냥 IT에서 싼 거 찾다 보니까 L전자가 보이길래 그냥 그 정도 톤을 한 네. 거고 스마트폰부터 봅시다. 이거 예. 데이터 본 지 오래돼가지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수요 22년 수요는 뭐 YOY 기준으로 한 2% 정도 성장세를 좀 전망을 합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좀 살펴본다라고 쳤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업체들이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 입시, 생산 차질로 이제 공급 제약이 21년 한 해 동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이제 22년 올해는 좀 일부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가격 전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스펙 상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경쟁력이 또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올라오니까 네, 단가 올려야겠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PC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매력 저하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YOY 2%라는 수치에 주목하기보다 어찌됐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큰 성장의 모멘텀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좀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지역별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80%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 둔화세가 본격화되던 2018년 36개월에서 지금 21년은 40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퍼폰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뒷단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G 수요 진작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어러블과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로 소비 심리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한된 IT 스pen딩 내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타 디바이스들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30페이지 리퍼폰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퍼폰 시장이 현재 한 2억대 초반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 집계가 어려운 블랙마켓까지 포함하면 3억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억대라는 숫자는 중국 시장의 수요 시장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엄청 크네. 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리퍼폰 시장의 키플레이어가 애플이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애플의 납품 업체나 좋은 거네요. 이게 부품을. 네. 애플이 사실상 그 18년, 19년부터 적극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스토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이 인증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워런티도 다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새 걸로 교체를 해주고. 근데 나 이해가 근데 애플 옛날 것들 이렇게 쓰려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거 말고 신흥국에서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네. 내가 이거 왜 리퍼폰 시장이 커지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신형 모델보다는 옛날 구형을 예. 고쳐 쓰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고쳐 쓴다는 리퍼폰이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 쓰는 건 아니고 남은 부품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이 원래 구매 정책을 펼칠 때 잘못 이해했구나. 단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한 판매를 실제로 필요한 부품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 30%까지도 더 많이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남은 부품들을 가지고 리퍼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일단 싸니까 그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모델이 타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2개 모델, 3개 모델, 지금은 한 4개 모델 정도 되지만 모델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뭔지 잘 이해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리퍼폰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애플이 적어도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경우에도 북미 삼성닷컴 온라인에 공식적으로 리퍼폰 인증폰을 팔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퍼폰 시장 자체가 일단 신규 수요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3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G 관련된 내용. 5G 관련 내용도 아니 뭐 잠깐 지나갈 건 언급하도록 지나가시고. 5G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 진작 효과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중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중국 시장 5G 모델 침투율이 이미 21년 기준으로 80%를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1년에 중국 시장은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5G 침투율이 교체 주기를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교체 주기를 단축시키고 수요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로는 불안정한 네트워크랑 이제 4G 대비해서 킬러 컨텐츠가 별도로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4G와의 차별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5G 침투율이라는 거는 높아지고 있는 거는 수요 관점보다는 공급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5G 관련주들 참 많이 헤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차별화 경쟁력 강화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요. 공통점으로 바라보면 스마트폰 이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LG전자가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접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결정인 것 같아. 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그동안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은 왜 저렇게 못할까? 저 왜 안 없앤가? 맨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주가가 못 가네. 그거 없어지면 주가 뜰 줄 알았었는데. 다들 시장에서 그걸 기대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굉장히 유의미했던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바래왔던 오랜 그 숙제를 해결을 해줬고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보여지는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장 업체 마그나와의 JV 설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LG 그룹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쪽으로 LG 그룹이 잘 되면 네. 수혜 기업이 LG전자인 건 맞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LG전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JV 분야는 이제 구동계 쪽 부분인데 파워트레인 쪽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모터, 뭐 인버터, 감속기 같은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LG전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데 마그나와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모터나 인버터 일부 부품들을 이노텍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앞에 보고 하라니까. 네. 이노텍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동차 업체들은 일정 규모의 매출이 발생되는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 아닌 이상 티어 1을 통해서 다 받거든요. 다이렉트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LG 그룹 내에서 살펴보면 이제 배터리 부문,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문, 그리고 이노텍을 통한 모터, 감속기, 인버터, 그리고 카메라와 같은 센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이렉트 비즈니스가 아닌 LG전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LG전자를 통해서 공급하니까 이쪽 매출이 있는 거구나. 네. 나는 그냥 헷갈리는 게 뭐 센서도 늘어날 거고 예. 엄청 요새 나온 차들 보면 막 뭐 자율주행까지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준 차니까 가다 보면 막 소리 나고 막 맨날 막 걸리잖아요. 저 센서가 많이 있죠. 센서가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예. 뭐 사실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키면 다 화면 나오는 예. 디스플레이도 많이 늘어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잘 팔리겠다 생각은 다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엔진 모터잖아요. 모터. 예. 근데 전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난 혼자서 잘 모르니까 내가 네. 무식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노텍이 저렇게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전자가 뭘 갖고서 이게 수혜가 네.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 알고 있거. 남들이 생각은 어때요? 이제 이쪽 미래인데. 뭐 어차피 이게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이 되면 모비스도 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업종이 이제 부품 공급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주가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의 공급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생산량도 좀 올라올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전장업체들한테도 좀 수혜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LG전자도 티어 1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아직은 뭐 비중이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늘려나갈 거고 거기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업체들의 수혜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LG전자도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고 이쪽으로 확대해서 이쪽 기대감이 높은데 이게 뭐 숫자가 정말 가시화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올해 굉장히 그럼 좀 가시화될 수 있다 봐요. 올해 가시화라기보다는 뭐 어찌됐건 매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 20년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한 JV 설립을 발표를 한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20년 매출이 5.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한 25년까지 바라봤을 때 10% 후반 한 18% 정도의 CAGR K거 성장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한 13.4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올해 이제 7조 원 후반 정도인데 그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5년에는 LG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피어 그룹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을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연간 7천억에서 1조 원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가파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 동인이 뒷단에 원래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살펴보게 되면 국내 특히 LG 그룹 내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는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가 왜 지속되고 있느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은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한 4, 5년 전에 전장 시장,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전장 사업 부문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뛰어들 때 투자 규모가 꽤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외형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만큼 수주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수주 비즈니스다 보니까요. 자동차 사업이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형 확대를 위해서, 외형 성장을 위해서. 야, 그럼 상호가 숫자가 계속 안 좋겠네. 저가 숫자. 그게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발한 뒤에 자동차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업체들, 완성차 OEM 업체들이 기존 내연 기관 모델 수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판매량이 미달되면서 또 단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높여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장 부품 업체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성차 OEM들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하면서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전장 업체들은 수주 잔고가 그대로 깎여서 나간 거기 때문에 매출도 빠지고 영업이익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기간이 굉장한 성장통이었죠. 그 기간에 다행인 거는 전장 부품 업체들이 수주 잔고를 건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내연 기관의 수주 잔고를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저가 수주 받았던 부품들을 상당 부분 컷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익의 질이 향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다 준비해서 대답해 주니까 결론은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저가 수주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익성 회복되는 단계로 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추세적인 전환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도 써놨는데 소니 같은 데도 자동차를 하잖아요. 네, 네. 이번 이제는 CEC에서 발표를 했죠. 네, 이번에도 소니 같은 데가 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는 자동차라는 게 이제 기계에서 완전히 전기로 모든 거 바뀌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려고 할 것 같지만 LG전자는 이걸 일찍 준비했는데 항상 느낀 게 LG그룹은 좀 일찍 준비했는데 항상 잘 안 풀리는 게 많았잖아요. 걔네들 쪽이 아닌가? 뭐 과거에는 뭐 몇몇 사례가 그럴 수 있지만 뭐 미래에는 아마 이제 임원진들 매니지먼트도 많이 교체되고 그냥 젊은 뭐 새로운 총수가 오셔서 이렇게 선수도 하니까 상당히 젊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거 부정적이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야 이게 원래 사람들이 항상 LG 그룹 하면 아까 스마트폰 사업 보면 맨날 실적 보면 거기서 맨날 미스 나가지고 막 또 박살나고 막 맨날 이러던 회사였잖아요. LG전자라는 회사가. 그러면 정말 이번에 환골탈태로 구조를 리스트러처링, 그러니까 재구조정을 해가지고 큰 변화를 줬잖아요. 여기서 숫자만 좀 나와지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예. 그걸 말하면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코라이가 힘든 시장인데 전자를 저희 장기적으로 바이코를 한번 해도 되는 시점인지를 제가 계속 쪼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 자꾸만 더 좀 어떤 분들은 좀 쫙 세미나만 듣는 것도 방식이겠지만 물어보는 건데 결국 이게 LG전자의 가장 큰 단점은 항상 수익성의 스마트폰도 저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 못했었잖아요. 네. 올해 하반기 그 아마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좀 되니까 야 이게 올해도 또 실적 숫자는 또 안 나오면서 말만 이르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일말의 의구심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선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배터리 충당금이 아니었다 그러면 적자폭은 좀 더 그 예전 대비해서 줄었을 것으로 지금 사실상 보여지는데 워낙 지금 부품 수급 이슈 차질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다소 완화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생산 차질이 그럼 곧바로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은 무리한 예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 이제 삼성 SDI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산업 진입하면서 대형 배터리 지금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적자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점이 지나서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이제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렇죠. IT는 그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굉장히 주가는 네. 많이 반영하니까. 네, 지금 이제 LG전자가 전체 2022년 매출이 어느 정도죠 지금? 22년을 한 80조 정도
연결 기준으로 그중에 지금 자동차 어떻게 부분만 이제 전장 부분만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3% 정도 꽤 바라보고 되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돼서 차량 생산량이 또 늘어난다 그러면 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수요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게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까요? 예, 방금 그 13%는 별도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43페이지 이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기라는 메타버스 쪽입니다. 얘기하는구나. 예. 예. 사실 업체들이 기존 스마트폰 업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플랫폼과 기기를 두 개로 나뉘어 본다 그러면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AR, VR 기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율주행차 부문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 원격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들이 가상, 증강 현실에 대해 친숙해지면서 메타버스 시장 또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타인데 사명을 바꿀 만큼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소니 등 IT 빅테크 업체들도 속속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CES 2022 올해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협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기와 칩셋들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신제품 출시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애플 또한 이 XR 디바이스 시장에 좀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올해나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하 대수는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초기 모델인 만큼 판매량이나 제품의 완성도 측면보다는 기존 업체들 대비 애플이 사용자 경험에서 어떤 차별점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입니다.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차 시장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애플이 25년경에 이제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드러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컨셉이 어떨지, 차량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내부의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다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소니가 이번 2022년 그 올해 CES에서 비전 S02 SUV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미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스펙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기존 테슬라나 뭐 BYD에서 내놓는 아니면 이제 벤츠나 BMW 이런 글로벌 완성차 OEM들이 내놓는 차량의 어떤 컨셉보다도 스펙 기준으로 보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면모가 좀 화려합니다. 어떤 페이지, 몇 페이지죠? 예, 51페이지입니다. 예. 아, 이게 센서 쫙 있는 예, 거죠? 여기 센서 배치도가 있는데요. 테슬라에 탑재된 카메라가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소니의 이번 비전 S02를 살펴보면 카메라가 1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6개. 그 비싼 라이다가 또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다 처음에 위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간다고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그때는 이제 옆에만 하나씩 놓는 거네 이제는. 예, 소형화해서 이렇게 차량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차량 앞단과 뒷단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사각지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G전자가 이제 뭐 관여가 하여튼 이런 거 모든 게 전기 있으니까 전기가 잘 흐르게 만들어야겠네 일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기 컨셉 프로토타입 모델은 기술 가시용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상 그 초기 모델을 공개한 다음 2년 만에 이게 공개 버전인데 그동안 아주 많은 실제 주행 테스트도 하고
통신 테스트도 했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그 5G 주행 테스트도 V2X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행 테스트도 시연을 했고, 그리고 그 소니가 가진 엔터테인먼트 부분, 강점을 가진 부분을 차량 내부에 각종 디스플레이와 함께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 이 2년 동안의 개발을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계적인 자동차 위탁 생산 기업인 마그나 슈타이어랑 같이 했습니다. 이 마그나 슈타이어는 참고로 전장 부품 업체 마그나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G 전자랑 또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향후에 어떤 시너지적인 측면에서 부품 공급적인 측면에서 LG 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제력이 나오는 있지 게 있는데 않을까. 자꾸 현대차 그러면 삼성그룹과 뭔가를 자꾸 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근데 LG 그룹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더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LG 전자도 국내 업체랑 비즈니스 관계가 아예 없진 않지만 현대차 특성상 그 밑에 현대 모비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 전자가 적극적으로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는 사실 좀 다소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자동차 업체를 끼지 않고 소니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보이세요? 국내 업체는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그걸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은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품을 이제 주문해 주는 고객들이 다 그 경쟁사를 키워주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오더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혼자서 이제 이거는 전혀 뭐 잘 모르니까 IT를 혼자 상상하는 건데 애플이 성공한 거는 그 소위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싸게 만들고 자기가 이런 직접 다 만들어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강한 거는 걔네 어떤 OS를 쓸 수밖에 만들었잖아요. 뭐 그런 노력들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기업들은 그러기 쉽지 않겠죠. 뭐 수혜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그 갤럭시라는 브랜드 안에서 그런 OS 환경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안 됐죠.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에코시스템 환경을 만들기가 조금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품 회사처럼 갈 수밖에 없네 같이 해서. 그리고 핵심 부품 업체가 되면 그것 또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한계가 있다. 부품 업체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제 슈퍼 갑이죠. ASML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장비를 그치.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정도의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도 이제 우월한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현대차 부분은 사실 이제 삼성과 많이 한다기보다는 LG와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네, 하도 뭐 사례가 자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만나고 그러길래 뭐또 하나. 네.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LG와의 관계보다 이제 삼성과의 관계도 더 이제 이제 네트워크를 넓혀간다라고 하면 부품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들이 이제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건 현대차 쪽에서 뭐 그렇게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갑시다. 그래서 파트 4인데 전장 네. 부품 산업이죠.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전장 부품 산업이 하이라이트인데 앞단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아니, 해서 이걸 한번 이제부터는 네. 강스태가 쭉 한번 페이지부터 정리를 해줘요. 데이터 보면서 이게 예. 핵심이니까 예. 결국은 앞에는 이제 왜 이에 우리가 지금 IT를 다루는데 왜 자꾸 이런 네. 쪽을 하는지 그를 했고 예. 여기서 이제 아마 쭉 자료에 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먼저 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전장 부품 산업이 주목받게 되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자동차의 전동화와 자율주행 관련
안정적인 하드웨어 제공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 이 시장이 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완성차 OEM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해가는 시점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그리고 전략을 유지하고 관철시켜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 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량 판매 전망인데 올해 이제 출시되는 차량의 전기차 비중이 17%, 25년에는 35%, 그리고 28년에는 거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제 57페이지입니다.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어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21년부터 2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4%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14년부터 한 21년까지는 5%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K거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면서 이 전장 부품 시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메라 센서 시장 60페이지입니다. 에이다스랑 이제 어떤 안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라이다, 레이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센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20년 대비해서 이제 23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25가 좀 연도가 잘못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한 100% 이상 이제 센서 시장도 에이다스 부문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단계별로 보더라도 100% 이상 마찬가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레벨이 굉장히 여전히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발전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이 센서 시장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자료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그 마진 남기는 부분인데 네. 내가 사실 내가 헷갈렸던 게 이거야. 예. 이거 되려면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예. 그냥 단순하게 예. 그 얘기죠. 이 표는 자료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냥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마진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좀 해줘요. 네. 일단 앞단에 설명드린 데이터들은 규모의 성장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부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전통차 시장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장 부품 업체들의 수익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내 업체들만 보더라도 완성차 OEM들의 수익 레벨이 미드 싱글에서 미드 투 하이 그 사이를 거의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전장 부품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마진 쪼임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글로벌 기준이고 딜로이트 독일 쪽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내연기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연기관 부품들의 수익 레벨은 미드 싱글 수준에서 거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기술이라고 보여지는 에이다스와 센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품 그리고 전자장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한 관심을 받았던 배터리나 연료 전지의 수익성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IT 대비해서도 전혀 낮지 않은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부품 비용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그 신구동계랑 이제 구동계 파워트레인 부분이죠. 모터나 이런 부분과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관련된 부분의 비용이
10% 후반에서 거의 30% 중반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19년에서 28년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에비배수를 보시더라도 밑에 하단에 표를 보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커넥티드나 이제 새로운 구동계 전기차와 관련된 전장 부품의 이익 레벨의 배수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 지난 2년간 이제 주요 업종별 시총 변화 추이인데요. 테슬라와 BYD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 말 기준 100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인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뒤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한 성장을, 시가총액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부각을 받았던 역사적 실적을 달성을 했던 소비가전이나 IT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소비가전 IT에는 애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업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 밑바닥에 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저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보면 밑에 하단표에 보면 배터리 업종의 시가총액 시총 변화율이랑 이제 전장을 비교를 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의 성장이 타업종 대비 왜 크지 않고 오히려 역성장을 했냐라는 부분을 보면 65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여러 부문으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전방산업의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전장 부품 업체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전장 부품 업체들에게는 실적 모멘텀이 약해진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신규 진입을 하면서 외형 성장을 위해 큰 규모의 투자를 했고 더불어 저가 수주를 공격적으로 감행한 결과 때문에 이익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장 업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매출 신장과 함께 이익의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어찌됐건 전기차 위주의 성장세가 전장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다스를 비롯해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 탑재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전장 부품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장 부품 업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수주 잔고 건전화를 통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매출 성장 대비해서 수주 잔고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기차 중심의 신규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의 저가 수주액을 다 컷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종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으면 받을수록 전장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 산업을 향후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시에 보장된 유망한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전장 산업 부분을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얘기하고서 듣다 보니까 남준정 의원 생각은 어때요? 이 LG전자 혹시 진짜 IT에서 완전히 왕따 종목 아니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G 이노텍이 모터를 이제 생산하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노텍을 다 봤지 누가 LG는 잘 안 봤거든. 뭐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LG 이노텍의 주가가 지난 11월 달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G 이노텍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나쁜 회사가 아니고 이제 현재 주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뭐 이제 매출 성장의 포텐셜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LG전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이노텍 가는 동안 LG전자는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이노텍으로 계속 주주라면 저 기분 좋은 상태고 전자 주주라면 이거는 뭐 뭔가 할 텐데 전자부터 나는 그냥 전자 바이콜 지금부터 중기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여요? 결론 생각은 어떤지? 결론은 실적 레벨이 과거 대비해서 매우 건전화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을 구성하는 그리고 이익을 구성하는 사업 부문들이 굉장히 다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가전과 TV 시장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게 아니라 벌써 5년,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수요를 지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체질 개선에 가장 성공적으로 그거를 실현한 기업이 LG전자입니다. 사실 가전 부분에서 프리미엄 가전, 오브제와 신가전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TV 부문에서도 사실 일찍이 올레드 TV 부문을 뭐 TV야 LG가 제일 좋죠.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수익성도 좋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전장 시장 내 확실히 커져가는 존재감과 그 존재감이 커져 나가는 만큼 수익도 향후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가전 회사가 아닌 여러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요 동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인데 예. LG전자 이제 바이콜 했을 때 70페이지 보면 예. 전체적으로 밸류 레벨은 뭐 괜찮은 편인데 야 22년에 ROE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보는 거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배터리 충당금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 말했지. 그러니까 이게 네. 가능하겠네. 배터리 충당금이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7,100억 원 수준. 야 그럼 이게 보통 주식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확 움직이는데 네. 올해 그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네. 충당금 빠지고 ROE 좋아지고 네. 그러면 밸류는 뭐 이 레벨이면 PBR로 뭐 1.2 히스토리칼로 보면은 과거에 지금 가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거는 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전장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뭐 이제 가전 부분에 대해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1분기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패널 원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고 뭐 올해 하반기로 가면은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익률은 기대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생길 수 내가 왜 있죠. LG ROE부터 말했냐면 그 내용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ROE가 만 이 정도 레벨라면 PBR은 싼 거 아니야 IT 내에서?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그로스 성장이 보이는데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와 있는 좋은 그걸 찾는 거잖아요. 지금 중장기 바이콜을 하고 싶으니까 듣고 나니까 더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네. 네. 자료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하면서 여기는 이제 좋다고 할 거니까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 머리가 또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커플 더 벗겨가면서 보면 볼수록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신반의했냐면 LG전자 하면 옛날에 된다 싶다가도 뭐 스마트폰 새로운 모델 나왔는데 또 안 되고 맨날 이거 하다가 구조조정하면 또 된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해도 안 되고
이노텍 보면서 전자 샀던 사람들은 답답한 거지. 이노텍은 날아가는데. 네.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ROE를 먼저 말씀드린 건 ROE가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정말 그러면 싸지 이거는. IT 레벨들 지금 이 정도 ROE 나오는 것들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오케이. 뭐 이게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그 파트장이시니까 남대정 의원 생각에는 반도체보다 이게 날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뭐 저희는 반도체 중립을 그러니까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좋아지면 이것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오히려 LG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주가에는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세트 업체들이 코스트 부담에 따라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가격 인하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트 업체인 LG전자 같은 회사한테 오히려 눈이 많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봐도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고 이노텍은 있습니다. 약간 좋긴 좋은데 주가가 좀 달려왔다는 입장이죠. 그 77페이지 보면 네. 이게 참 좋았거든 이노텍이. 전기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이제 자료를 혹시 클라이언트 분들은 저희 뭐 거래처 분들은 오늘 이렇게 봤으니까 듣고서 오늘은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공식적인 세미나는 아마 요청하시면 컨콜이나 이런 걸 대체할 생각이고요.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그럼 자료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여의도 와서 느낀 점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도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산업들도 살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와서 들여다보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 고민할 점도 많았고 배울 점도 상당히 많았어서 재밌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을 들여다 봤을 때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우려는 안 해도 되겠구나. 예. 어찌됐건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IT 수요 둔화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장 산업이라는 게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한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존 IT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장 업체로의 어떤 사업 다각화를 추진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담당자가 유지훈 연구원이 나갔기 때문에 좀 몇 명을 만나보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쪽에 넣어서 더 같이 협업을 하게끔 해야겠다 생각을 지금 굳혀서 그런 식으로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세상에 지갑 변동이 여기서 나오는데 좀 프라이싱을 빨리 한 것들이 있어서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그냥 미래는 보이는데 미래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평가한 다음에 이것이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찾아내기가 어려운 장인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소득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문제 때문에 좀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LG전자라는 회사가 이것은 저희가 같이 콜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대정 연구원도 같이 작업 진행하면서 어땠어요? IT에도 좀 생각을 하게끔 해줬죠. 자료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쵸 전체 테크 업종 안에서의 주가의 현황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이제 따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 쪽에 됐을 때 라지 캡이 아닌 네.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주면 네. 낯설고 좀 생소한 기업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좀 있나요? 찾아보고 있나요?
이제 점진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전장적으로 진출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게 회자되는 기업 중에서 그냥 스토리만 있고 실제 액션도 없는 기업들도 있더라고. 주가만 움직이고.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사업을 하다가 자동차 쪽으로 많이 매출을 다각화한 업체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업체들을 좀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후속 작업으로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차분하게 뭐 시장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기 때문에 변동성 큰 그런 장에서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선별하고 선별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좀 리저너블 프라이스에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네.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겁을 주냐 하시는데 정말 프로의 장이거든. 남들이 그렇죠. 매니저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올해는 프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프로들이 또 전쟁하는 그런 한 그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이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정말 종목 선별할 때 조심하세요. 그냥 대강 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럴 수 있는 장도 아니고 뭐 카더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오늘은 그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게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해볼 만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앞으로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치 앤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분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녹음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요? 예. 편하지 않구나. 예. 근데 앞으로 좀 더 질문 받는 과정에서 여의도는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항상 함께 고민하시죠 하는데 제가 여의도 와서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제가 뭐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지금이야 이제 대면이 많이 줄었지만 뭐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들었던 거 같이 고민하고 뭐 주제를 던지고 또 어떤 그 클루 미싱 링크를 찾아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쩌면 삶에 대한 지혜도 좀 생기고 투자에 대한 안목도 생기더라고요. 꼭 주식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함께 고민하시죠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 인사는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시죠 하시면서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저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1위 오너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요새 시장도 그냥 그렇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싫어들 하시는데 오늘은 좀 긍정의 희망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어쩌면 상당히 저도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